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또 제가 또 조찬 강의를 해보는 거는 처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유튜브라든지 또 P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저에게 정말 그 정경련이라고 하는 한국의 우뚝 선 기업의 많은 한국을 짊어지고 가시는 이런 분들의 그 대표 단체에서 제가 그것도 신년 이야기를 들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는 영광스럽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뭐 그냥 쓸만하죠 이 정도면. 예? 어, 제가 제 얘기 세종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뭐 광고성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제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직책이 광운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현재 정부의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거창한 직함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법이 이제 기업과 관련 법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는 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청산하는 겁니다. 도산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기업이 다 이제 뭐 망가져서 이제 처리하는 거고, 그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이제 워크아웃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워크아웃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뭐 채무 조정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일본법을 빌려와 가지고 하늘에 기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기업 활력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 있을 때 사업 재편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법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새롭게 이제 기활법이 이제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에 기활법은 조금 이게 혜택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좁았었는데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기활법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거는 그 어려워진 기업들이 새 삶을 활로로 찾고자 할 때 정부가 도와준,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재무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갖다 공부 좀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또 컨설팅 또 부분도 이제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제도를 활용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저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뭐 기업의 돈벌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경영학자로는 이제 뭐 창의성을 갖다가 드물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창의성을 공부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항상 남는 게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뭐라고 막 설명하는 거야 좋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내세워서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도대체 누구냐, 누가 우리 가장 합당한 인물이냐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에디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뭐 장영실이라는 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세종이라는 분을 제가 우연히, 뭐 우연은 아닙니다만 이제 수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실록을 들어가서 봤죠. 그 실록이 이제 아주 한국에 그 많은 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실록이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서 인터넷에 떠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록을 제가 쭉 다는 못 읽어봤고요. 실록이 이게 편년체거든요, 일기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읽어가지고 굉장히 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간에 그걸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분이 현대 창의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분이 이 분인가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충격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쓰자라고 해서 제가 쓰게 된 책이 이제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그런 그 주제가 되는 책입니다. 이제 이런 책입니다. 언박싱. 이름이 조금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출판사에 갔더니 제가 뭐라고 몇 개 드렸더니 이런 구닥다리 제목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젊은 친구들의 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그 언박싱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자꾸 들어보면 입에 붙습니다. 언박싱이라는 것은 박스를 열다. 박스를 여는 거죠. 근데 누구의 박스를 열까요? 저는 이제 이 머리를 하나의 박스라고 보고 세종이라고 하는 분의 박스를 확 열어서 그 속에 무엇을 이분은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기 위한 제목이 바로 언박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조금만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존 방식이 뭘까? 다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건 저가격 전략이죠. 싼 맛에 물건 팔아가지고 노동집약적 산업 가지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등장한 것이 가성비 전략입니다. 가격이 싸긴 싼데 성능에 비해서 성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성비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동안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상당 부분 기업의 운영이 이렇게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퍼레이션,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엑셀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월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 끌어올리고요. 여러 가지의 옛날에 보면 식스시그마도 이제 지금도 많이 하시는 그런 기업도 있고, 도요다도 공부하고 엄청난 일들이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월성 전략을 저희가 쓰게 되는데, 대개 이제 중화공업에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5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대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근간 산업인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5대 산업입니다. 한국에 지금도 한국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5대 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대표적으로 조선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철강 산업, 우리나라 한때 철강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그런 그 국가가 철강 산업에서 이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석유화학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 전자 분야까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 때문에 그러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 들어오는 거죠. 전기 자동차, 수소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앞으로의 대변혁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한다. 이건 중국은 아무리 해도 못 쫓아올 거다라고 했던 분야가 이제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 분야.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분야. 이것도 철저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2분의 1 수준 정도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번 우리의 방식은 뭐냐? 그래서 이제 가성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명이 타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등장한 또 어떤 현상이 바로 뭐냐면 민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것인데, 특히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단 키트니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정광석화 같이 움직여가는 민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중국이 그 속도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수월성, 아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기반으로 한 수월성, 민첩성 버릴 수 없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의 고민의 주제고요. 그게 바로 핵심은 창의성이다. 그럼 이 창의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창의성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좀 해봤더니요, 엄청나게 문헌이 많습니다. 그거 다 있는데도 이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개인의 창의성이냐, 아니면
집단의 창의성이냐, 조직의 창의성이냐 이 얘기인데요. 많은 부분이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집단의 창의성, 다시 말해서 조직의 창의성, 기업의 창의성으로 내려올 때는 넘어오게 되면 주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개인이 중요하냐, 리더가 중요하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논문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아니라 리더의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양반들, 에디슨이 이런 양반들이 과연 한국에 왔으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을 갖다 끌어줄 수 있는 어떤 그 리더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좀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창의성의 한 70%는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리더의 창의성은 무엇이냐? 리더의 창의성은 의사결정의 창의성이거든요. 리더가 무슨 물건을 만듭니까? 뭐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맥락을 만들고 마당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것을 하는 결정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게 리더의 창의성과 관련성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종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세종 누구신가?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뭐 세종 모르시는 분이 뭐 대한민국 천재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분은 알듯 말듯 굉장히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세종에 관련된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일본 분이 이제 하나의 그 통계를 하나 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사신 분인데 동경대학에 있었던 그 이토 준따로 등의 여러분의 교수분들이 책을 지은 게 1983년에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그 시기 동안에 어느 국가가 가장 최고의 창의적인 성과를 냈을까?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시각에서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책을 이 양반이 지으셨는데 그 대목에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쭉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에 관련된 기록이 팍 폭등하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1400년부터 145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계적으로 이제 이 양반이 기록을 해봤어요. 어느 나라 가장 창조적인 성과물을 냈는지를 이제 세본 거죠, 개수를.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기호가 뭐냐면 C4 J0 K21 5 19입니다. 이게 이제 기호인데 여기서 C4라는 C는 뭐냐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1400년에서 1450년 사이에 차이나라는 나라가 4건을 기여했다 이 말입니다. 4건을. 근데 차이나는 누굴까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다음에 재팬, J는 재팬이거든요. 재팬은 빵건, 일본은 한 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K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21건 이 얘기입니다. 21건. 이때 코리아는 조선을 의미합니다. O는 기타 국가, others 19개. 기타 국가 여기에 뭐 이슬람 국가가 있었을 거고 유럽이 있었을 것이고요.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미국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기타 국가가 19건 했다는 거죠. 물론 이 통계가 이제 얼마만큼 그 가중치를 가지고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통계만 가지고 보면 이 1400에서 1450년 사이에 만약에 노벨상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거의 50% 정도를 조선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추론이 되겠죠. 이런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그런 그 자료를 내놓습니다. 자, 도대체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런 일들을 벌어놨는데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1400년부터 1450년이 바로 이 시기가 누구의 시기냐면 세종의 시기입니다. 세종은 1937년에 태어나셔서 1450년에 돌아가십니다. 52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는데 재위 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이 되시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제 기록이 확 사라져요. 한반도에 관련된 기록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세종을 조명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착각을 하세요. 세종 그분은 태평성대를 여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멋진 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멋지게 잘 하셨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록을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세종의 고민이 엄청 깊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당시에 세종이었다고 하면 형 양녕대군하고 이제 뭐 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왕위 계승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는 싶어 했습니다만은 실제 왕이 되고 났을 때 아이고 야 이거 내 의사결정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이제 큰일 났네, 아마 이런 어떤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 실록을 읽어보면 첫 해부터, 집권하는 첫 해부터 돌아가시는 해까지 그 32년 동안에 한 해도 가뭄이라는 단어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가뭄도 보통 가뭄이 아닙니다. 불불 난 가뭄이 그 시기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그런 시대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시기가, 세종이 그 집권하던 그 시기가 지구상으로 보면 그 소빙하기라 합니다. 소빙하기. 그러니까 그 태양의 흑점이 막 터져져 가지고 이제 막 해서 연료가 공급이 돼 가지고 태양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흑점의 개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연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태양이 온도가 식은 거죠. 뭐 식었다고 해서 뭐 100도로 떨어졌겠습니까만 뭐 상당 부분 떨어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구로 오는 복사율이 줄어들게 됐고, 복사율이 줄어드니까 물의 증발량이, 바다의 증발량이 떨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구름이 안 맞으니까 비가 적게 오게 돼서 가뭄이 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찬란한, 이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분 이외에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리더로서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본질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도대체 뭘 했길래 이분이,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세종의 영화도 있고 뭐 책도 많은데,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일성정시의라고 하는 시계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시계입니다. 당시의 시계는 낮과 밤을 알 수 있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조선에는 자경루라고 하는 불리는 이름으로 사용된 시계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낮도 해서 밤에도 이제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시계를 가지고 정교하게 시간을 예측하려고 한다면 수평도 잘 맞아야 되고요, 물의 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일정한 장소에는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궁궐 안에 갖다 놓고서 이거 가지고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백성들한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투할 때는 자경루 메고 다니면서 전투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수평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할 때는 뭐예요? 시간을 알 수 있는,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옛날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낮에밖에 몰랐거든요. 자경루 빼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할 거야? 밤에 공격명령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된 시기가 바로 일성정시라는, 낮에는 날일자 해를 보고, 밤에는 별성자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보면 또 이렇게 자전하는 별들이 있답니다. 이거를 보고서 그걸 관찰해 가지고 시간을 정교하게 예측했던 시기가 일성정시, 당시로 보면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세종시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세종이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왜 그 시기에만 그렇게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가 훅 사라져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시기에는 아마도 엄청난 인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인재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인재분이 이제 장영실 같은 분이죠. 이분은 뭐 이론가라기보다 발명가에 가까우신 분이죠. 발명을 하시는데 실제 기구를 만드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천재적인 수준이죠. 뭐 이분 이외에도 이론적으로는 이순지라는 분이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천문학이 아주 대가입니다. 역법의 대가,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잘 안 알려지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세종시대 인재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렇게 몇 분 빼놓고 어느 시대가 됐든 천재들은 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 아까 제가 장영실, 이순지 이런 몇 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을 보면 글쎄 옳시다.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좀 허접하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인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조선의 그 인재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조선을 보면 가장 최고의 인재들은 어디에 몰려 있었느냐면 선조시대 때 몰려 있었습니다. 선조시대 때문에 유성룡, 이항보, 이분들은 정조시대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정조대왕이 야 앞에 내 우리 신하들 중 신료들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유성룡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성룡이라는 분을 뽑을 정도로. 이항복은 이분 집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천재입니다. 이분 집안 자체가 천재입니다. 거북선을 복원하신 거죠. 그냥 그림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조선 거북선의 그 기본 그런 어떤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데 복원시키신 분. 태종 때도 이제 거북선이라는 그 거북선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록만 보고 복원시킨 분 나대용. 철학자는 이황이희 두 말 제가 드리면 숨차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권율 말할 것도 없고요. 허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한석봉. 이분도 선조 때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라상 같은 분들이 선조 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조 시대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가장 국가의 경제력이 몰락하고 대응할 수 없었던, 외침에 대응할 수 없었던 시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천재급들의 그 인재들을 데우고서 도대체 왜 나라는 그 모양 곡골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재급들이 종업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업은 그 모양 곡골이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대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세종의 인물들은 생각보다 허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군 육진 개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거기 두 분이 장수가 나오거든요. 최윤덕이라는 분이 나오고 김종서라는 분이 나옵니다. 김종서라는 분이 최윤덕의 분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관상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돼가지고 영화가 이제 나와서 김종서와 수양대군이 두 마리의 호랑이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갈등 관계를 그려가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록을 들여다봐도 김종서는 호랑이인가? 이분이 과연 제대로 된 공무원 맞나? 이 정도 의아심을 품을 정도의 기록들이 실록에 있습니다. 이분이 태종시대 때 이제 계셨던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하위 관리가 되겠죠. 공무원이 있을 때, 하여튼 곤장을 맞는, 태형을 맞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연출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양반이 이제 순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출장 가려면 이제 이렇게 표를 하나씩 줘요. 그거 가지고 말도 빌려 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관리가 돼야 된다면 옛날에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서 곤장을 맞지 않나. 이게 태종실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또 곤장을 맞지 않나. 하여튼 게으르고 정말 무능한 관료의 하여튼 표상으로 나와요. 이분을 데려다가 역사에 우뚝 세웁니다. 누가? 세종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만 그러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리는데 이 세종시대 인재들이 그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세종에 의해서 같이 협업을 이루면서 창의성을 발휘했던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이 100의 정도의 실력이 있어서 120, 130을 끌어올려가는 세종의 아주 기발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서야 앞으로 이 창조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참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 창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의 양을 많이 늘리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발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쭉 이제 해가지고 발산만 하면 생각만 많이 늘어나면 번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제 다시 수렴해서 통합을 시키고 이제 모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상과 수렴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이 일어난다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관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양이 늘어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늘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줄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늘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줄여진 것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건 창의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늘리는 기술을 어떻게 발휘하지, 이게 이제 창의성의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그 세종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떻게 쪼려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대비를 하자면 이 발산이라고 하는 거, 정보량을 늘리는 거, 생각의 폭을 늘려가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뭐 간단합니다. 이번에 뭐 좀 안 되겠으면 인간으로 좀 치욕적이긴 합니다만은 세계적인 어떤 우리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런 천재적 기사죠. 사실은요, 이 천재적 기사가 알파고한테 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한테. 근데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인간은 제한된 합리적이긴 하지만 정보량을 다룰 수 있는 데서는 무한한 정보를 다룰 수는 없어, 이 얘기죠. 근데 알파고는 뭐예요? 컴퓨터 대수만 갖다 붙여놓으면 무한대로 사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된 정보량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와 인간은 주어진 제한된 정보량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의사결정이 더 효과적이냐, 질이 좋을 것이냐, 알파고가 좋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이번에 되면서 난리가 났고, 이것이 이제 AI로 퍼져나가고 4차 산업혁명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어떤 단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만은, 세종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종의 생각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정보량을 늘리자. 정보량을 늘리자. 이 정보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런 깨달음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실록을 읽으면서 그 단서를 제가 찾았습니다. 세종실록에 이제 4년 되실 때 4년 5월 28일자 기록입니다. 이건 음력 기록입니다. 음력 기록. 이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쓴 글귀가 나와요. 거긴 다 한자로 되시니까 물론 번역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중국어로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않았겠죠. 이제 받아 쓰는 사람이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로 기록 쓰는데, 그 기록된 문자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 안 된다, 안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일인지연, 이는 뭐뭐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한자라 그래요. 일인지연, 한 사람의 말로서 정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불가, 이 일인지연 정지라고 하는 그 문장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벼락을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잖아요. 존경받고 엄청난 지위를 누리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야, 난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아. 이 대화는 허조라는 신화하고의 대화에서 나온 겁니다. 허조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얘기를 허조에게 한 말입니다. 네 생각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허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실록을 쫙 읽어보면 본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1인의 생각으로 절대 결정 안 해. 도대체 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태종에 의해서 모든 어떤 그런 환경적인 제압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진위는 무엇일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의 사고 속에는 넓은 정보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 그거 뭐 딱 좁혀놓고 놓자, 한 가지에서 두 가지에서 선택하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알파고잖아요. 나는 가능한, 그 당시에는 알파고는 없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합쳐서 정보량을 늘려서 그 속에서 선택지를 가져갈 거야 하는 이야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제가 이 양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뭐냐? 야, 내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인데 결국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미래를 가보니 못하니,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 모르잖아.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하는 걸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미래라는 걸 그려봐야 되잖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하겠습니까? 코끼리를 이렇게 뭐 장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가지고 코끼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하는 장님들이 마치 코끼리를 더듬어가지고 코끼리 형체를 갖다가 이해해내는 거. 한 사람이 여긴 기둥이에요, 벽이에요, 뭐 뱀처럼 생겼어요. 그걸 못 타보면 뭐 비슷하죠, 코끼리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코끼리가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코끼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합쳐지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 코끼리를 양반을 알기 위해서는 발산이라고 하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창의성은 실제로 그렇게 출발합니다. 특히 리더의 창의성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생각은 뭐 그림에 보시면 소가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전체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리더가 딱 보는 건 뭐냐? 일부분만 딱 봐요. 그래 놓고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저게 소처럼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저게 지금 풀밭인지 아니면 절벽인지 그런 걸 다 알지도 못하고, 소가 있네? 소는 좋은 거지. 근데 그 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파산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다를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편집해보고 뭐 붙여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붙여보면 뭔가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양반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말씀드릴 거하고 연결돼서 미리 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세종이 만약에 현대에 와서 퍼팅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참 퍼팅을 했는데 나쁜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캐디가 놔주면 그가 뒤에서 쓱 보고 난 다음에 줄 맞춰놓으면 거기다 치는 거죠. 뭐죠?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시간도 쫓기고 하니까 하지만, 근데 제가 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퍼팅을 하는 걸 봤어요. 짜증날 정도로 느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요? 앞에서 보고요. 캐디가 나와주면, 아, 그래? 내가 좀 고쳐도 될까? 뭐, 익스큐즈 하면서 조금 고치고, 또 뒤쪽 가가지고 다 들어가서 보고, 왜냐면 돈 내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옆에 가가지고, 라이가 잘 안 보여. 그럼 옆에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더라고요. 제 말씀 맞죠? 이게 내기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돈 내기하고 똑같습니다. 기업 운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할 때는 퍼팅 하듯이 하십시오. 내기 퍼팅 하실 때 하십시오. 반대쪽 반대 의견도 보시고요. 내 의견도 보시고요. 옆에 의견도 관찰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 옆에 의견도. 그래서 그것이 종합된 과정 속에서 퍼팅을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내 생각만 들어 딱 놓고 난 다음에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야, 저건 들어갈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확률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세종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발산적인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갖는 거야? 이게 첫 번째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건 발상과 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한테는 이런 넓은 정보, 퍼팅을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 말고 내가 조금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좁게 만드는 습관이 머릿속에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서 창의적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요,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아주 깊이 있는 학문 체계에서 다뤄집니다. 제가 인지 편향이라는 걸 좀 또 공부를 좀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인지 편향이라는 게 생각을 세상을 보는데 내가 낙관적으로 영원히 낙관적으로 보고요, 비관적으로 영원히 비관적으로 보고요, 다른 생각을 다 지워버려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리더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정보를 확대를 방해하는 습관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리더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리더에게 좀 더 잘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박스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박스 사고가 뭘까요? 전 모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직접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을 뵙지는 못하지만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사과 박스 같은, 종이 박스죠. 사과 박스 같은 걸 하나씩 다 머릿속에 쓰고 계세요. 이 사과 박스의 정체가 뭘까? 이거는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양과 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이 전 세계의 경험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박스 속에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의료 업종에 하시는 분들은 의료 업종밖에 모르세요. 또는 또 서비스 업종을 하시는 분은 그것밖에 모르세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쪽에도 그럴 걸이라고 추론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박스 사고입니다. 근데 이 박스 사고가요, 박스가 뭐 제가 무슨 어디 뭐 무인도에 가가지고 박스 사고를 하든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혼자 사는 건데. 그런데 많은 다른 사람들과, 특히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인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로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박스가 생겨나면요, 놀랍게도요, 리더라는 분들은 내 밑에서 같이 협력해 줘야 돼 일하는 많은 어떤 아랫 사람들을 내 박스 속에 잡아놓고 내 박스를 탈출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창의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창의적인 인물이 없을까? 사실은 본인이 다 잘라놨는데.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조가 이분이 그랬어요.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선조가 세종에 비해서 뭐 열등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다 잘라버리거든요. 선조는 그런 분이고, 세종은 들어줘서 그분들의 생각을, 야, 그거밖에 안 되니 조금 더 해봐. 나하고 달라도 괜찮아. 조금 더 해봐. 끌어올리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더가 박스 사고에 이제 빠지게 되면 선택적 점화라는 그 일을 해요. 선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 이제 요게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파나소닉의 회장 중에 아주 그 유명한 회장 중에 나카무라 군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리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리틀 경영의 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영의 신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파나소닉을 말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TV 시장이 브라운관 시장에서 이제 평면 시장으로 가죠. 근데 평면 시장의 대표적인 기술이 PDP거든요. PDP의 아주 세계적인 첫 번째 주자가 파나소닉입니다. PDP 아시죠? 근데 그 이후로 LCD라는 기술이 등장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 연구원한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야, 연구 좀 해봐라. PDP냐 LCD냐. 이게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시키면서 이 양반 딱 한마디 실수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볼 때는 PDP가 좀 나아 보이는데 안 해도 될 사족 한 마리가 파나소닉을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양반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네. 내 생각에 맞도록 맞춰가지고 오라는 거지. 전부 다 철저한 보고서를 만들어 탁 갖다 올렸는데, 맞습니다. PDP가 훨씬 더 좋습니다. PDP가 몰빵을 때립니다. LG하고 삼성전자는 LCD로 몰빵을 때릴 때 여기서 승패가 갈려버립니다. 파나소닉이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리더가 박스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간상.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리더의 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한국인의, 특히 동양인의 리더십 상, 좀 서양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좋아들 하세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이런 아우라가 있어요. 뭐 이런 단어들 참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이건 굉장한 위험한 단어입니다. 서양의 리더십 연구가들도 처음에는 이게 카리스마가 좋은 리더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리스마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등장하면 나쁜 카리스마에 대한 얘기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막 논의가 되는데, 그럼 이 카리스마라고 오늘의 주제인 창의성하고 연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의성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창의성을 죽여버리더라. 왜?
카리스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카리스마라는 것은 신의 재능을 받은 어떤 그런 리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영어 표현 나르시즘, 다시 말해서 자기 편향적인, 자기 애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고 구조로 바뀌어 버리더라. 그러면서 정보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더라. 그게 몰락한 대부분의 그 리더들. 나폴레옹 같은 분들은, 나폴레옹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창의적일 때는 부하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딱 정권을 딱 잡고 자기가 황제 반열에 딱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생각 말 안 듣거든요. 발산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논문 주제를 들여다보면 뭐 제가 몇 가지 뭐 다는 못했습니다만은 charismatic leaders and destructiveness, 카리스마는 파괴를 만든다. 그것도 부정적인 파괴를 만든다. The dark side of charismatic leadership, 카리스마 리더의 어두운 측면. 카리스마 suffocating creativity, 카리스마는 창의성을 숨막히게 한다. 이런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스 사고를 가진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카리스마적 사고를 가지려고 해요. 선조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세종에서는 그런 카리스마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정리해 줬잖아요. 엄청난 지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존경도 받는 분이에요. 뭐 책을 읽는 수준에 있어서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신, 경지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 가짜도 없어요. 어떤 때는 모멸적인 신하들의 공격을 받아도 그걸 받아내십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 결과물이 뭘까?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 그 배경입니다. 자, 만약에 이 카리스마적 리더가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만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기업의 크기는요, 리더의 생각만큼의 크기만큼만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리더가 뚜껑을 덮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벼룩이 있어요. 벼룩은 자기 몸 길이 한 30배씩 또 뛴다 그래요. 여기 뛰는데 얘를 이제 이게 유리병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유리병의 크기는 한 20cm만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10cm 위로 뛰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뛰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20cm만큼 이제 그러면 원래 30cm 뛰던 애들이 이제 20cm만큼의 병에 갇혔으니까 맨 처음에 모르고 뛸 거 아닙니까? 30cm 뛰어보려고 뛰어다 보면 머리 맞고 떨어지고 머리 맞고 벌 받게 만드는 거죠. 한동안 벌을 받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뚜껑을 살 열습니다. 그럼 쟤네들이 바로 뭐예요? 뚜껑 밖으로 절대 안 뜹니다. 왜? 벌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자기 능력이 30cm인데 10cm가 줄어든 거죠.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에 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리더가 그걸 어떻게 튀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느냐, 더 뛰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종은 더 뛰게 만든 거죠. 역량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선조시대 때 그 인재들보다 훨씬 더 낮은 역량인데 더 뛰게 만든 거죠. 유리병으로 한번 뛰어봐. 이 역량이 결집이 돼서 국가를 갖다가 부흥을 시켰고, 선조는 뛸 수 있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30cm 뛰는데 야, 너 왜 뛰어? 전부 다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그 대표적으로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저렇게 된 데는 아버지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그분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광해군이 많은 역할을 한 임진왜란 때요. 18세에 이제 그 왕위 계승권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서자니까 뭐 사람 취급 안 하다가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광해군이에요.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인 현상이 도대체 누구에서 일어나느냐? 리더가 뚜껑을 닫는 현상이다. 이 뚜껑을 닫는 힘이 도대체 뭐냐? 카리스마다.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라는 리더십을 제가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저도 못 모르고 뭐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논문 쓰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썼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다행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쓴 논문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거 뭐 읽겠습니까? 그거 다행이죠. 다른 분들은 오염을 안 시켰으니까. 근데 제 책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넓혀가느냐. 이게 약간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정보량이 많고 생각의 가지수가 많아야 이제 창의성에 출발하는 출발점에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다른 생각이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창조적 사고의 원리가 뭘까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섞는 거죠. 섞는 거. 근데 이 섞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플한 재료들이 들어가서 이제 섞여서 새로운 맛을 내는 건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다른 비빔밥에 들어가려면 다른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생각의 양을 증폭시켜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구분이 안 되는 단어가 다르다와 틀리다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사과, 바나나는 모양이 틀리잖아. 그걸 못 알아듣는 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죠. 근데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사과와 바나나는 모양이 다르죠. 다르다는 건 영어로 표현하면 different라는 단어고, 틀리다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wrong이라는 겁니다. 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근본적인 어떤 그 인식은 어디서 오느냐? 기준이 하나일 때. 자, 바나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나나는 길쭉하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사과는 동그랗잖아요. 넌 틀린 거죠. 기준이 하나니까. 그죠? 사과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름은 뭐냐? 사과와 바나나는 다르지. 모양이 다르지. 다름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이 둘일 때. 사과라는 기준도 있고 바나나라는 기준도 있는 거예요. 길쭉한 과일도 있고 동그란 과일도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둘일 때. 그리고 그 기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바나나도 옳고 사과도 옳은 거야.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바나나를 해야 돼, 이거 사과를 해. 그래서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세종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집현전이잖아요. 집현전이 뭐예요? 원로 대신들, 다시 말해서 육조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그다음에 차관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변되는 새로운 생각의 집단을 확 끌어들여 버리잖아요. 그게 집현전이잖아요. 집현전 젊은 사람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고려시대 때 있던 제도를 복원하신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생각을 합쳐가자라고. 그러면 잘못 합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난리 버거지가 되는 갈등 관계가 말해요. 이걸 어떻게 요리해 나가는지, 이게 어떻게 수렴으로 가는지, 어떤 이런 기가 막힌 역량을 이제 세종이 발휘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이 넓혀지는 어떤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재미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더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회의라는 공간이에요. 회의라는 공간입니다. 이 회의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매우 제가 많은 기업들, 여기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많은 기업에 보면 회의를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의가 정보 전달 회의여서 그래요. 야야야, 이거 나 이거 할 테니까 알았지? 끝. 그게 무슨 회의예요? 저는 회의를 철저히 뭘로 보느냐면 문제 해결 과정이어야 된다. 문제 해결 과정 하는데 갑자기 정답 정해놓고는 야, 이게 문제니까 이 답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발산이라는 과정이 없잖아요. 창의적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세종은 철저히 그렇게 하자. 아무리 사소한 의사결정도 발산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건 사소한 사건은 아닙니다. 세종의 이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선조 왕조가 27분의 왕이 계실 적이죠. 이분 중에서 실제로 북보를 감행하신 분은 누구냐? 세종 혼자예요. 하시겠다는 분은 많았어요. 근데 북보를 실제 감행하신 분, 당시 함경도 땅, 지금 함경 남북도가 되겠죠? 함경 남북도 땅은 이게 조선족 땅인지 여진족 땅인지 이게 불분명 막 섞여 살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형제 개념으로 아마 그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규가 생겨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들여다보면 신라 시대 때에 이제 통일이 일어나면서 부분 통일이 일어나면서 국경이 대동강으로 이제 끊어지죠. 이게 고려 말쯤 되면 청천강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압록강으로 밀고 올라간 분이 누구냐? 세종이라는 분이에요. 세종이라는 분은요, 어떻게 책만 읽으면 서생이 저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 과감한 결정의 밑바닥에 뭐가 흐르느냐? 제가 말씀드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능력. 그 회의에서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사건이 벌어질지, 미래라는 코끼리를 내가 어떻게 만질지를 그 정보를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배짱만 가지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양반 배짱 없어요. 실제로 실록을 들여다보면 명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바로 이게 창조적 사고와 회의와 관련성이 있다. 철저히 이 양반의 회의는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뭐 간단한 얘기죠. 요새 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열린 질문하는 거. 여진적을 치러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여진적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얼마면 돼? 몇몇 장수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야, 15,000명, 뭐 10,000명, 비마병을 얼마 해서 야, 준비해, 끝. 이거잖아요. 리더들이 하는 일이 다 대충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야, 이 양반은 뭐예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파저강에 여진족을 토벌하러 들어가는데 세종이 이제 운을 뗍니다. 마병과 보병의 수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마병은 조내라는 분이 마병은 1,000이요, 보병은 2,000입니다. 권진이라는 분 또 뭐라고 또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15,000명이 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맨 처음에 그런 초기적인 어떤 그 정보를 얻고 또 거기다 붙이고 하는 과정이 좋은. 첫 번째, 열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스, 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질문.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뚜껑 밖으로, 그 유리병 밖으로 한번 뛰어봐. 네 생각 가지고 뛰어봐. 이게 바로 열린 질문이에요. 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첫 번째 세종의 생각이었고요. 제가 아까 파나소닉의 회장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절대 선택적 점화라고 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내가 오늘 이제 기분이 좋아. 이렇게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밥 한 번 먹자. 야, 짜장면 집에 가서 오랜만에 한번 밥 한 번 먹자.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이 양반이 대표가 사장 되시는 분이 탁 이거 메뉴를 야, 나 오늘 짜장면이 땡기냐? 나 짜장면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짬뽕 이상 못 먹습니다. 짜장면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남은 그건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생각을 어떤 그런 내 마음대로 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알았어요. 아니 그 시기에 지금 15세기 뿐입니다. 15세기 뿐이에요. 15세기면 나폴레옹이 뛰어댕기고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그 시절에 뭘 하냐? 토론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회의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거라고요. 이걸 하는데 토론의 시작과 끝만 딱 관여를 해요. 중간은 절대 관여 자체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의가 그래요, 이 양반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사례가 세종이 장리의 자손을 어떤 이로 등용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딱 자기 한마디예요. 그래서 장리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자손들을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거죠. 범법자죠. 자식들도 그러면 이거 저거 시켜야 되니? 관료로서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쭉 아무 얘기를 하다 막 설왕설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세종이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토론이 다 하고 끝에만 가냐? 그래, 쓰는 게 좋겠다. 맞네.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생각을 넓혀가는 거죠. 열리게 만들고 관여해서 선택적 점화하지 아니하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막 열어가는 겁니다. 발산의 과정을 열어갑니다. 정보량의 과정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종이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 발산이라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럼 그 얘기가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퍼팅할 때 내기 하시는 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왜요? 그냥 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퍼팅과 관련된 돈 내기니까. 저게 뭐 타당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세게 붙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시간이 늘어지겠죠. 왜요? 정보량을 탐색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언제 일은 하고 언제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그 많은 데이터를 갖다 자료를 정보들을 아랫사람들 이야기를 다 내가 걸러낼 수가 있어? 그건 뭐야? 여기에 또 이 양반의 요령이 있어요. 이 양반은 재미있어요. 이게 회의를 하는 걸 쭉 읽으면 꼭 썩은 감자를 골라내요. 생각이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썩은 감자거든, 썩은 고구마거든요. 얘가 썩었는지 아닌지를 꼭 점검을 해요, 이 양반이. 무서우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거. 어떻게 그럼 썩은 고구마를 골라내냐? 이 양반은 뭐냐면, 어떤 게 더 유용한 정보가 어떤 게, 그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좋은 정보를 발전시키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철저히 가지고 계세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의 가정을 읽어버려요. 자, 뭐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의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다른 어떤 뭐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단서를 밑에서 찾아서 본인이 생각을 해내요. 단서 찾기로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비슷한 그 문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여진족지를 치러 들어갈 때 이제 다 결정됐어요. 이제 뭐 한 15,000명 정도 해가지고 치러 들어간다.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갈 거야? 이런 이제 또 질문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치러 들어가는 시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또 대목에 해당되는 일기, 를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기록물을 읽어봤더니 참 웃기는 회의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회의를 하는데 군사 전문가는 거의 없어. 일부 군사 전문과 관련된 뭐 관찰사를 했다든 이런 분들은 계시는데 진짜 전문가는 아니야.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지루하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근데요, 이 양반이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세종이 질문, 토벌하는 시기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맹문 등은 8월에 갑시다 그럽니다. 황희 등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얼음이 얼 때 갑시다 이 얘기예요. 맹사성 등은 4월에 갑시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치러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8월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2월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4월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서 세종의 놀라운 통찰과 이 관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4월에 간다, 8월에 간다, 12월에 간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밑바닥에 깔린 가정이 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8월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8월은 뭐예요? 숲이 우거질 때잖아요. 압록강 주변에 숲이 쫙 우거져 압록강을 도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또 들어가서 여진족 지역에 들어가서도 만주 쪽에 들어가서도 은밀히 들어가야 되죠. 은밀히 지금 15,000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됐는데 8월이라는 의미는 뭐야? 은폐와 엄폐를 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돌립니다. 12월은 뭐예요 도대체? 이 압록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뭐를 하는 거죠? 그 많은 병력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이 얼어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이 도하를 얘는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 뒤에 담긴 그 나름대로의 가정이 뭐지라고 하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4월에 갑니다. 4월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이만주라는 사람이 족장이었는데 이만주 일당이 만주족이 내려와서 여진족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치러 들어가는데 실제 시기는. 그런데 이 양반이 재미있는 거는 8월설을 가지고 와서 딱 가져와서 뭘 하느냐? 재미있는 어떤 그 기만전술을 씁니다. 이만주가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속이는 것도 뭐 그냥 은폐한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무슨 여기다 나무까지 하고 뭐 이런 거 속이는 게 보다 더 전술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전술로 속이죠. 뭘 하느냐면 치러 가는 날, 출정식 날 세종은
원천행을 합니다. 거대한 행차를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만주 일당에 이제 그 스파이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타진을 합니다. 전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기만전술을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출정하는 날 되게 비장하게 치러 간다 뭐 이래야 되는데 나 놀러 갔다 올게 그러고 가고 있거든요. 이만주가 안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압록강을 건너갈 때는 이게 이제 4월달에 가니까 물이 다 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교를 설치하고 언제 공사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어민들, 그 압록강에서 하던 어민들을 쪽배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그냥 쭉 화판 깔고 위에다 깔고서 말과 인력이 도하하는 그런 것들 연출해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표면적인 생각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어낸, 회의를 하면서 그걸 일일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중간에 내 간섭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거 관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분이시죠. 반드시 검증합니다, 이 양반은. 회의 때마다 그냥 나오는 거 보면 검증이에요. 그게 사후 검증이에요. 누가 허조가 얘기했던, 황희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간에 검증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검증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낯빛,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일일이 관찰을 합니다. 이 김점이라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에 조금 읽어보시면, 김점과 허조라는 분이 이제 막 그 논쟁이 붙어요. 뭐에 관련되는 거냐면, 그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와서 쓰자라는 게 이제 김점이고, 허조는 한국의 조선에 맞는 제도여야지 그 쓰는 거지. 이게 이제 둘이 붙습니다. 근데 거기에 편드는 게 아니고, 대충 들어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뭐라면, 이게 이제 요 대목은 이 사관이 쓴 건데 아마 이 세종의 모습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세종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본 것 같은데, 그 사관이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 김점은 발언할 적마다 지리하고 번거로우며 노기만 얼굴에 나타나고, 허조는 서서히 반박하되 낯빛이 화평하고 말이 간략하니 임금은 허조를 옳게 여기고 김점을 그르게 여겼다. 아마 사고적으로 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선택할 게 얻은 거지, 어떤 게 썩은 감자지, 이걸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니들끼리 말 한번 해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을 증폭한다는 건 발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점검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많은 생각이 벌어졌는데 그 생각을 갖다가 그냥 벌려놓으면 그거 누구 생각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끌어져 내려가는지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 양반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살아계셨던 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디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이 문헌에 나오는, 그 실록에 나오는 기록만 가지고 제가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추론은 가능했습니다. 이 양반은요, 딱 의사결정을, 회의를 쭉 하는 거, 지금까지 정보량을, 생각의 양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잖아요. 결정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견광지입니다. 견광지. 이 견과 광이라는 단어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자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공자가 쓰신 말이에요. 도대체 중용이 뭐야? 중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용이라는 게 무슨 중간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떤 합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공자가 이런 말씀하시죠. 반대, 견은 뭐냐면 하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견. 광은 미친다, 미칠 광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보자, 저질러보자. 그러니까 찬반이 있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보고 그걸 합치면 중용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증폭의 원리죠. 근데 이 양반이, 야, 증폭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네, 수렴도 해야지, 통합도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하세요. 그칠 지혜, 그만, 쉽게 얘기하면 쉬었다 하자.
이게 또 이제 폭발력을 갖는 단어입니다.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창의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이게 뭐 세종의 지를 보고 공부하러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위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 숙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이 견광지라는 게 뭔가 좀 차근차근 좀 뜯어보겠습니다. 견은 하지 말자잖아요. 광은 하자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발산되고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은 뭐가 할까요? 아까 뭐 내가 회의에서 자기 발언을 최소화하고 뚜껑 덮는 행위하지 말고 선택적 점화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것을 되기 위한 첫 번째 요리가 뭐냐면 생각을 하게 발산시키는 요리가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인격적 수련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산을 한다. 생각의 폭을 늘려는, 정보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사고를 가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생각은 하나잖아요. 생각이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군본부에서 참모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재요. 왜 나를 보려고? 난 아무 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갔어요. 덜렁덜렁 갔더니 육군의 미래 전략을 짜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야말로 그냥 선생으로 있는 사람은 군사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의견을 주시면 다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 군에서만 봤을 때는 생각이 너무 좁습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혀 민간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뭐 좀 제 자랑 좀 하자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앞으로는 드론 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드론 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드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애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너 2년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삽질만 했대요. 아니 이게 뭐 삽질만 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고 싶은 군대를 좀 만듭시다. 그 중에서 드론입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게 앞에 파괴력 있는 무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드론 사단을 만들고, 어쨌든 간에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놀랍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드론 사단까지는 아니고 대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혀 이질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썩은 감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때가 바로 뭐예요? 반대와 찬성을 합쳐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다양성이에요. 그 다양성의 가장 기초가 뭐냐? 반대와 찬성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그러면 왜 이게 정보가 증폭이 일어나는데?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이나 무슨 뭐 대표이사나 이런 분을 모시고 하는데, 내가 반대요라고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한 사람은 목숨을 걸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쳤으면 그건 썩은 감자고, 목숨을 걸었으면 그거는 충신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반대를 얘기해, 난 반대입니다라고 확 담읍니까? 왜 반대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죠. 맞죠? 정보량이 증폭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난 찬성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받고 난 다음 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이러해서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갈등적인 요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내가 못 보던 면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찬성에서도 못 보던 면이 늘어나고 반대에서도 못 보던 면들이 막 늘어나고 정보량이 막 늘어납니다. 이게 찬반의 기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반대를 리더가 듣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격 수양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갖다 인격 수양하십시오, 도 닦으세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선생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요 회의장을요 내기 퍼팅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기 퍼팅할 때 동서남북의 정보를 다 얻으려고 한다. 자,
내가 보는 측면과 반대도 반드시 가서 라이를 전부 다 들여다보고 한다.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내가 반대에 가서 라이각 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 안 잃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동서남북의 정보가 필요하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도 내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네. 내가 지금 퍼팅하고 있거든. 내기 퍼팅하고 있거든. 그런 생각을 하시려는 거예요. 도닦지 마시고 내가 그냥 회의하시면서 뭐 언짢긴 한데 또 가서 또 반대에 가서 이야기 또 반대편에 가서 살펴봐야 돼. 귀찮긴 하지만 이건 내기니까 내 모든 그 위험이 달려 있는 상황이니까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세종은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데이터를 다 취득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 중에. 그럼 찬과 반을 붙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헷갈리죠. 헷갈려. 뭐가 뭐야? 그때 세종의 방법이 바로 뭐냐? 그쵸? 야, 쉬었다 하자. 요게 백미예요. 이 공자가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 양반의 창의성이 들어가요. 의사결정의 창의성. 뭐냐? 쉬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이 정리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가서 내가 의사결정 같이 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그런 회의 기업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용역도 하고 그럴 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찬반양론이고 머리가 좀 쉬었다 합시다. 30분 휴회. 그러면 이제 화장실도 가고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거죠. 회의실에 있던 생각들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쫓아라 저도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가고 나면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쟤네들 되게 이제 보면은 누구하고 많이 싸움이 붙냐면 영업부서하고요, 마케팅 부서거나 그 생산부서하고 많이 붙어요. 서로 이제 지향성이 다르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 걔네들도 일리는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느낌 가지실 때가 있으시던가요? 예,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통합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스페이스를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예요? 또는 너무 골치 아파. 그러면 야, 내일 하자. 자고 나면 머리가 흔들리면 그래,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어떤 경우는 새로운 생각이 반짝 떠오를 때가 있으시던가요? 그게 집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세종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왕이 얘기하는데 회장님이 얘기하는 토달어?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뭐냐? 왕이 얘기하는데 너 왜 토 안 달어? 그거를 몇 번이고 얘기를 해요. 여기 세종 7년에 가뭄이 확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지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 하고 해가지고 누구 거 가지고 쌀 가져서 배포하고 이러면 되는데 얘기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감한 말, 이런 시국에 과감한 말로 면전에서 쟁간하는 자가 없다. 이 쟁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의 말에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걸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찬과 반을. 그 다음에 반드시 쉬었다 하자.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발상과 통합, 수렴 이 과정을 통해 멋들어진 창조적인 의사결정을 해내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몇 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리더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성질내면 안 됩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게 리더의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왜? 분노란 무엇인가? 선택적 점화의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선택적 점화의 가장. 여러분들 아랫사람들은요, 윗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의미부여를 다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툭 던진 말도 의미부여를 갖다 조그만 거라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거든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태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성질 한번 냈다, 그거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정보입니다. 저분은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저거에 건드는 걸. 그래서 그 분노와 관련된 말이 영린이잖아요. 영린, 그죠? 근데 세종은 영린을 건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통 리더들이나 열등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영린을 건드는 순간 그냥 사화죠.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 요 장표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세종을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박현모 교수예요. 그분의 이제 책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다는 조사를 못 해보셨더라고요. 태종, 세종, 성종, 영조 네 분의 화를 낸 횟수를 쉬었어요. 쉬었습니다. 이거 세기 쉽습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치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종이 97회, 세종이 21회, 성종이 11회, 영조가 151회 이것만 보면 잘 모르죠. 재위 기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태종 이 재위 기간으로 이제 본 밑에가 재위 기간이거든요. 세종이 379월로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하셨던 분이 한 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 보니까 월 평균 화를 낸 횟수가 태종이 0.46회, 두 달에 한 번. 세종은 0.06회니까는 뭐예요? 한 1년에 한 번 낼똥말똥 뭐 그런 거. 성종은 더 안 냈고요. 영조는 이제 태종이 한 반절 정도 낸다. 이게 이제 그러면 화 진짜 안 난 거라 이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 기록이잖아요. 사적인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태종이 화를 좀 많이 낸 편에 속하죠, 그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이제 가로가 있어요. 태종의 3회, 세종 3회, 성종 3회, 영회, 영조의 16회. 이게 뭐냐면 정말 열받았다를 표현한 겁니다. 대노했다. 성질 진짜 났다. 이건데 세종의 3회는 대체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상한 모습을 좀 보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몸도 쇠락하고 자기 마누라 죽지,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죽지, 뭐 이래 가지고 뭐 가정사가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말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런 젊은 분들은 안 쓰실 텐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야, 그 사람 참 좀 점잖게 다른 사람을 좀 책망할 때 고약해, 그 고약한 놈이야. 혹시 그런 말도 쓰세요? 네, 듣기는 하시죠. 고약해. 그게 실존 인물이라는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로부터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그 설입니다. 그 고약해라는 인물이 세종 때 있었어요. 실제로.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세종이 발탁한 인물이에요. 젊었을 때. 근데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세종이 하면 나는 어야. 그리고 세종이 뭐 한마디 하면 거기 땅바닥을 빵 칩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건 사형감이죠. 국가 수반에 대한 모독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종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회의 끝나고 나면 세종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저 고약해 같은 놈, 뭐 이런 거. 또 누가 와서 자기가 쟁간하고 반대하라고 할 말은 없잖아요. 또 고약해 같은 행동을 하면 저 고약해 같은 놈, 뭐 이렇게 아마 하셨던 것 같아. 그게 하나의 설이다라는 거예요. 정설인 뭐지만 설이래요. 그래서 고약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붙습니다. 누구하고 세종하고 막 붙는데 수령 육기제라고 하는 제도 가지고 붙어요. 수령에 대한 임기를 현령이죠. 고을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거냐, 얼마로 할 거냐. 6기제는 60개월로 하자는 거고 3기제는 30개월로 하자는 거예요. 고약회는 30개월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료들이 빨리빨리 출세하려면 한양에 와 있어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야, 니들 가가지고 빨리빨리 올라와 보니까 거기는 막 공백 상태야. 치안 공백 상태 가지고 뭐 관리 자체가 안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 임기를 좀 늘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뭘 하느냐? 거기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말이 뭐냐면 소인이 충성이 부족하여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옵니다. 이 말을 하여 여기에는 영린을 건드는 단어가 있어요. 소위 왕의 을 모독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군신 간의 관계는 소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인은 보통 우리가 뭐 노비들이 이제 상전을 할 때 소인이 이런 단어, 소신이 뭐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고역해가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 세종 당신은 왕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좀 이 영리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냥 책상 치고 책상은 없었지만 땅바닥 치고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하니까 붙들어 잡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혀를 찹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약해가 약 1년 동안 추방당합니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양반이.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컴백시킵니다. 이 양반이 나갈 때가 차관급이었거든요. 차관급이었는데 들어올 땐 장관급으로. 어딥니까? 개성의 시장으로 컴백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많은 신하들이 하라고 이제 세종한테 얘기해요. 본인의 마음도 내가 그렇게 나한테 반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내쳐버리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간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분노를 하는데 분노를 최소한으로 절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진짜 저거보다도 더한 회의를 하러 들여다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최만리가 한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완전히 너는 임금도 아니야, 네가 무슨 리더니 이러고 덤비거든요. 그거를 최만리를 옥에다 딱 하루 넣었다 뺍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 분노를 확 눌러가면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속 다 터졌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인물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냐? 엄청난 창조적 성과물로. 벼룩이 뛰는데 내가 가던 뚜껑을보다 더 뛰어서 뚜껑을 열어주고 뛰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글로벌 수준에서, 이게 무슨 뭐 한반도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당시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유럽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뭐죠? 그 유럽의 그 창조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르네상스 그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종의 저는 르네상스는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종의 창조물하고 비교하면 그건 완전히 세 발의 피예요. 유럽의 역사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는 거지. 르네상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걸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고 세종의 시대의 그 엄청난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비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요약합니다. 발산하십시오. 생각을 늘리십시오. 반대적인 생각을 들으십시오. 내 생각 줄이십시오. 그럼 생각이 늘어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줄여나가는 방법,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세종은 썩은 감자 찾기, 그 다음에 생각을 갖다가 쉬게 만들어가는 과정, 반복적인 발상과 수렴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이거를 만들어 갑니다. 자,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민첩성의 시대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하루 늦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에? 누가 1년 뭐 수년 동안 그거 하래요? 이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세종의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저의 신념은 이렇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세종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 조상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DNA가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스스로 우리 DNA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갖다 우리가 버려갔다. 그거에 밑바닥에 깔린 잘못된 리더십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제발 어떤 분이 오셔서 카리스마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그거는 공부 안 하신 분입니다. 제발 듣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학자로서의, 제가 6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학자로서의 제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대한민국을 죽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Q&A가 남아있으니까 교수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네, 교수님 마지막에 잠깐 계속 자리해 주시고,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는 해주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광주 대표님께서 리더의 창의성이 성장과 생존의 핵심이라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하셨고, 출근이 많이 늦어졌다고 너무 강의가 좋아서 빨리 출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정호 대표님께서 생각의 다양성 추구, 또 각 사고의 융합을 통한 창조, 편향된 사고로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단인님께서 회사에 여럿이 모여서 시청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HY린님께서 스스로 돌아보고 많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공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또 벌써 짝짝짝 다 올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박수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Q&A를 진행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교수님과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분이 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구자관 조찬 회장님께서 같이 계시고요. 또 이태영 조찬경연 명예회장님께서 같이 계시고요. 또 송병락 자유와 창의교육원 원장이 같이 계시고요. 또 김영진 조찬경연 부회장님이시자 세종그룹 회장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분께서 직접 강연을 또 현장에서 들으셨으니까 질문을 현장에서 먼저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병락 원장님께서 질문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귀중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퍼팅 사고하고 비빔밥 사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빔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섞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합쳐서 하는 게 합쳐야 좋은지. 됩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합쳐서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 회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다른 생각의 재료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생각의 재료, 정보량이 많은 걸 가지고 섞었을 때 더 맛있잖아요. 그죠? 물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퍼팅도 할 땐 동서남북으로 봐야 되니까 다양한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비벼야 좋은 퍼팅 실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퍼팅 사고도 하고 비빔밥 네네네, 사고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김영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세종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사명을 세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정신은 창조와 나눔 정신이고 요새 유튜브 경제, 공유 경제 뭐 이런 거하고 네, 네,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세계가 아주 세종대왕의 어떤 정신으로 지금 경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르네상스를 겪고 있는데 불행히도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블랙스완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세종대왕께서는 그 대학에 나와 있는 수기친 경물 취지하고 성의 정심 수신을 통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 대학의 사상인데 그것을 더 폭넓게 백성들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닫게 해서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데 썼던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이런 그룹들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처럼 그런 좋은 번영을 이루는데 큰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익 공유를 하자 뭐 하자 이게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수님의 강의에 정말 큰 박수 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그럼 그 채널에 올라왔던 질문 딱 두 가지 정도만 진행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KBI 그룹이죠. 예, 갑을 알로이 김병재 사장님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서두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예.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기업 활력법에 의한 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수님께 바로 연락드리면 되는지. 네. 예. 광운대에 가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시니까요. 저 한번 찾아봐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이 한국산업진흥원인가요? 거기가 지금 주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시겠다고 말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제가 그 연락처하고 그걸 다 드릴 거거든요. 혹시 제가 그러지 말고 정경련에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정보를 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지 않나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법은 뭐였느냐면 이 기업이 어려워지는 기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 자체가 갑자기 군산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것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워진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조건 자체가 어려워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인데 작년에 바뀐 법은 뭐냐면 그거 플러스 그건 기본이고 그냥 기존에 있던 회사가 나는 이거 말고 신사업을 좀 하려고 해. 그런 것도 지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이겠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대기업 하나를 사업재편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거기서 뭐냐면 LCD를 다 포기하기로 합니다. 이제 뭐 언제 시점에 갈 것인지는 이제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LCD가 이제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OLED가 됐든 뭐 다른 기술로 가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 경우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망하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도 재편하는데 저희가
드립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게 주총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결만 가지고도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그렇게 돼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걸 하면 예를 들면 산업 단지 내에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만약에 사업 재편을 팔려고 하면 이게 또 원래 취득 가격으로 뭐 매각하고 뭐 이래야 돼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득을 그 판매로 인한 이득이 나오게 되면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70%인가요? 그게 이제 원래 그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재편하시는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과세 이연 이런 것 등등이 쭉 있거든요. 혜택이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좀 이 제도를 정부가 활용하라고 준 제도인데 좀 활용해 보셨으면.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네. 정보를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누적 승인 받은 기업들이 140개 이상 네, 그 되는 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정보 받아가지고 회원 여러분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작은 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중견기업, 대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산업은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뭐 수소니 전기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사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사업 재편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고요. LCD도 사업 재편이 일어나기 때문에 LCD 관련된 부분 회사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시고 빨리빨리 사업 재편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이제 제니엘의 김도수 간사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남겨주신 질문들은 교수님께 따로 여쭤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채팅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이제 조창 경연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리더분들의 경험 때문에 생긴 그 박스 사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더라도 리젝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그 정보량을 늘릴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정보량을 늘리면서 발산하고 수렴하고 통합할 수 있게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이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이제 공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오늘 아침 식사를 저희가 떡국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오늘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 조찬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작게나마 김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이죠. 네, 이 공지는 꼭 들으셔야 되는데 2월 26일 조찬 경연은 삼성도 LG도 러브콜을 보냈다는 화제의 AI 기업이죠. 네, 수아랩의 대표 그리고 현재는 코그넥스 코리아의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송기영 대표께서 네, 대한민국 AI 그리고 한국 제조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현장에서 뵙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금일 조창 경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